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우리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분당 우리교회에서 제가 목회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에서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준석 목사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윤리학으로 이제 박사를 했고, 그리고 환대에 대해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라브리 공동체에서 한 10년 넘게 국제 멤버와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지부 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요즘 주로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도 연구하는 내용이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5월 달은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바쁜 날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목사님께서 저의 상태를 어떻게 아셨는지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8개에서 9개 정도 강의가 잡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강의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브리에서 라브리라는 공동체는 이제 프란시 셰퍼 박사가 스위스에 처음 만든 공동체인데요. 기독교를 이 세상에 변증하고 또 불신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한때 이제 떠났던 사람들, 회의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뭐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 운동을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세계관이라는 말을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세계관은 몸과 영혼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거보다 더 간단한 정의가 있는데 이제 세계관은 세계와 그 세계를 보는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계를 볼 때 만져지는 이 물질적인 것들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은 유물론적이고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은 물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함께 연합되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초월적인 세상에 대해서 꿈을 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세상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세계에서 항상 이쪽으로 좀 치우치기도 하고 저쪽으로 치우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영혼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치우친 삶을 사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을 등한시하거나 우리 어떤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 그리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이제 죽으면 이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영원히 천국으로 갈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면 이제 넌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다 해보자.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약도 먹어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그러면서 덜 고통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좀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점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중세 같은 경우에는 중세 이 로마 카톨릭이 주로 이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있었을 때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과 또 신부,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냥 이렇게 평신도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이 신부들 그리고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수도사 이렇게 아주 계급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삶 원하잖아요. 아이들은 정확하게 원합니다. 누워서 배 두드리면서 텔레비전 보는 거. 정말 이게 원하는 삶인데 그들이 원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거에도 누워 있는 사람이 최고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기도하는 수도사, 명상하는 수도사였던 거예요. 근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게 이 밖에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그리고 뭐 구두 만들고 수선하고 뭐 이런 것들은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일이었던 거죠. 이처럼 이제 이러한 어떤 물질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왔던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원론적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많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죽고 나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구냐면 넌 크리스찬들에서. 근데 이 넌 크리스찬들은 이제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뭐 죽고 어디 뭐 천국에 가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이 남자 여자로만 나눌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남자 여자만 결혼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요즘의 성 개념인 젠더라는 개념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뭐 과거 이제 작년에 사실 이 내용은 되게 선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이 작년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나와 있던 영상이에요. 이 개막식 영상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좀 몸이 큰 여자분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위치에 있고 양쪽에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있는데 이런 트랜스젠더들과 게이, 뭐 레즈비언들이 이제 양쪽의 제자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존재는 디오니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에 보면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어요. 이 그리스 신 중에서 디오니소스는 이제 술의 신, 축제의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에 있는 이 레즈비언 내지 아니면은 뭐 게이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대표되는 이렇게 표시되는 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상징되는 이런 사람들과 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의 이제 이 퇴폐적인 어떤 축제 문화와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축제는 이 남녀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혼음을 즐기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이 축제를 기획했던 이 총 디렉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디오니소스 축제, 이 신들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 이 그림을 패러디한 거지, 오마주한 거지, 최후의 만찬을 오마주한 게 아니다, 패러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어느 누구도 이제 이 그림을 패러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어붙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판이 오자 이 프랑스 특별히 파리의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동파와 극우주의자 그리고 만민에 대한 투쟁 속에 우리를 가두려는 자들은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파리는 모든 자유의 도시이며 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포함한 LGBTQ+ 공동체의 피난처이자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선언이고 그리고 되게 과격한 표현 같지만은 흔히 말하는 요즘 시대의 인권 운동가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매우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 다음에 혐오하는 혐오주의자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이 사람이 씌우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요. 사실 이게 뭐 요즘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영국에서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영국이나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는 젠더 프리 그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젠더 레스트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복잡한 그림이잖아요. 뭐 치마도 반쪽밖에 없고 막 그러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젠더들이 화장실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뭐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떤 중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화장실 하나에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시설이나 학교 그리고 이런 데서 하는 이제 이 타르실 이런 데서도 이제 하나만 두는 겁니다. 젠더 프리 타르실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즘 이제 영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여성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트랜스젠더가 있다면 트랜스젠더용 이 타르실이나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주지 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아니면 뭐 자기 스스로 레즈비언이나 뭐 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통 속에 넣어놓고 거기서 함께 뭐 옷을 벗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만드느냐 이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고 결국 영국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성은 유전자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최종 판결이 한 달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타르실, 남자 타르실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트랜스젠더는 이제 자기가 성을 남자로 트랜스할 수도 있고 여자로 트랜스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 트랜스젠더들은 트랜스젠더용 타르실을 따로 만들어라라는 법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LGBTQ+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너무 이제 그 뭐랄까 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끌려다녀가지고 그쪽에 이제 경도되어가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다시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미국 초등학교인데요. 콜로라도주의 이제 초등학교의 부모들이 이제 항의를 했어요. 소송을 한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뭐 우리로 따진다면 이제 거기는 이제 국어가 영어잖아요. 이제 국어나 아니면 사회, 뭐 도덕, 윤리 다양한 어떤 그리고 또 과학 그런 교과서 그런 수업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제 그림책을 선정을 해서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함께 읽는데 이제 그 성소수자 흔히 말하는 이제 트랜스젠더나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과 관련된 그런 이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삼촌이 생겼어 뭐 이런 거에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가 남자로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했는데 동성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삼촌이 생겨가지고 동성 결혼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 한국에도 한 5년 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세종도서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각 그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특별히 이제 유대교,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인 부모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 수업에서 우리 아이들은 빼달라. 이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하지만 이 수업을 우리 아이는 거기서 뺄 수 있도록 권리를 달라라고 이제 학교 측에 요구를 했고, 학교 측과 교육청에서 이제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고 2심까지는 이제 교육청과 학교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6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남겨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학부모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의 이제 보도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제 뭐랄까요? 아직 그 어떤 뭐랄까 성숙하지도 않고 자기 판단이 아직 없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 너무 과도한 이 강요 아니냐라는 게 이제 기독교인 부모들의 입장이고, 그러한 수업에서 우리 아이를 빼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뭐 그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 건 자유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는 그 수업에서 빼달라라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실갱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생님들의 재량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진 커리큘럼, 교육부에서 만드는 커리큘럼 외에 다른 교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독단적인 자기 커리큘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내가 오늘 뭐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이 뭘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배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의 예도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젠더 프리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참 재밌어요. 성공회 대학교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공회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네. 이제 영국 성공회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만든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공회 대학교는 특히 이제 복지와 사회학과가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로 채워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리버럴한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여기 광교산울교회에서 있을 때 저기 우리 교단에 저도 합심 목사인데 있을 때 우리 이문식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문식 목사님이 이제 성공회 대학에 이제 가가지고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초청을 갔는데, 거기 그 총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총장님이 이제 거기는 이제 성공회 신부죠. 이 다른 타과 교수들이 성공회대 이름을 좀 바꿔라라고 얘기한대요. 이 이름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니까 이 대부분의 지금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다 자기네들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거지, 이 신학과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공회대 이름을 바꾸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지금 이름조차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여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성공회대에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또 논의가 최근에 또 있긴 하더라고요. 이 젠더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젠더는 사회적 성을 말합니다. 이제 성은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섹스라는 용어가 있고 젠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섹스는 우리의 어떤 유전자적, 그 다음에 우리의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 성이라고 해서 그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남성의 역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역할을 함으로써 난 남성이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난 여성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성하면 집에 있어 그리고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 남성은 집 밖에 나와가지고 공장과 그리고 일터에서 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서 집에 이제 돈을 주는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죠. 이게 일종의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회적 성 자체가 이런 식의 어떤 규정 자체가 많이 허물어졌죠. 여자분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도 안에서 이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건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는 뭐 결혼할 때부터, 결혼은 거의 결혼 뭐 20 몇 년 전부터 이제 제가 밥을 더 많이 했어요. 빨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공동체가 남자는 이랬다,
여자는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성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젠더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젠더를 우리가 처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기에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면은 이 충전기가 맞지가 않잖아요. 충전 그 잭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젠더를 하나 사가지고 끼워서 새로운 그 스마트폰 잭을 바꿔주잖아요. 끝 모양을. 이게 바로 젠더예요. 그러니까 이 젠더, 이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 시대와 장소와 그리고 환경과 그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성이라는 개념을 사회적 성으로 딱 지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여자라는 것은 남자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그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규정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규정할 때 이런 성이라면은 나는 이제부터 그 사회적 성으로 살게. 그러면 나는 다음부터는 나를 남자로 불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자는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를 가르친다. 자녀를 양육한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자 이렇게 한다면 사회적 성이 그 과거에는 이게 뒤바뀌어도 남자 여자를 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자분이 이제 안에서 일을 하다가 나는 밖에서 일할래. 내 남편이 좀 벌이가 시원찮아. 내가 가면 더 훨씬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넌 집에 와가지고 일을 해라.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갈게. 남편도 좋아. 나 밖에서 일하는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와서 아이들 돌보고 난 밥하고 빨래하는 게 더 편해.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난 남자다.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그래 너는 안에서 일하니까 이제부터 넌 여자야. 이렇게 사회적 규정에 따라서 생물학적 성에 젠더를 딱 끼워서 사회적 성이라는 그 젠더를 끼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젠더라는 개념이 생물학적 성보다 더 앞선 개념이니까 근본적인 개념이니까 이제부터 넌 남자고 이제부터 넌 여자야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은 1세대 페미니즘, 그 다음에 2세대 페미니즘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페미니즘과 함께 이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라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성과 남성의 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 젠더란 개념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인권에 있어서의 평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3세대 페미니즘이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3세대 페미니즘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성해방 운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성과 그리고 뭐 사회적 성으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별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이 구별 자체를 좀 파괴하자.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게 모두를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이 둘만 사회적 성에도 그 당시엔 남자, 여자 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사회적 성에서의 남자, 여자 이 사이에 끼지 않고 나는 밖에서 일도 하면서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예예요. 안에서 아이도 기르고 싶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난 다 잘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나는 어쩔 땐 남자이기도 하고 난 어쩔 땐 여자이기도 해.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이 사회적 성이 다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개념을 완전히 이제 해체해버리자라는 어떤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LGBTQ 플러스라는 L은 뭐냐면 레즈비언, 그 다음에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그리고 Q는 퀴어라고 가지고 그 외에 좀 독특한 자기만의 성, 그러니까 뭐
레즈비언, 그 다음에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포함하는 성의 개념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제 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은 약 77가지의 다른 젠더들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은 주장하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죠. 자기가 이렇게 어떤 젠더를 주장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보면 What is a gender identity? 무엇이 젠더 정체성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72가지의 다른 젠더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Gender identity needs to be based on objective evidence rather than feeling. 젠더 정체성은 그러니까 요즘은 성을 다젠더로 부르니까 성 정체성은 느낌보다 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오히려 이제 세상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젠더가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성적 방종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양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니까 나는 남자하고도 그리고 여자하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 불규칙성 있게 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뭐 24시간에 한 번씩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뀐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요. 예,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과연 도대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독특한 경험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자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즐기고 싶다라는 어떤 이 잘못된 성적 욕구와 그리고 이 잘못된 성적인 어떤 뭐랄까 방종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젠더 정체성이라는 게 객관성을 뭐가 있니? 라고 이건 제가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세계적인 경제 잡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사 잡지이잖아요. 이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젠더 정체성은 느낌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어떤 이 제3세대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이 젠더 운동 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고 뭐 저도 몰랐던 거지만은 이걸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 젠더 운동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마이뉴스에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젠더 선언문을 만든 이 제주도에 있는 동백 작은 학교라는 이 대안학교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학교면 뭐 되게 좋은 제가 보니까 이제 더 좋은 표어들이 있어요. 나다움, 우리다움, 조화로 좋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커리큘럼인데 이 어떤 젠더 이론이나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서 거의 1년 이상 매 학기마다 내용들이 이제 배우고 그것들을 이제 자기화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젠더 정체성 성능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 여자, 여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폐쇄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들은 교육계,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학이나 그리고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여성 운동이나 그런 어떤 인권 운동, 여성 인권 운동이나 이런 데서도 이루어지지만 법조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원문을 보지도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러 오시면은 이제 발췌된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이래서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라고 지나가지만은,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좀 인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인간을 두고 차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드러나 보면은 단지 차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성이 아주 짙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 또 합신에 저랑 동기였던 목사님 같은 경우 이 차별금지법을 본인이 읽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던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제대로 읽었는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이제 국회 이제 입법 계류됐다가 다시 이제 폐기되었던 전년도 회기까지의 이제 중요한 이 차별금지법 3개의 버전을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가장 진보적인 차별금지법 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를 제가 보여드리고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도 보면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이런 걸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라고 하죠. 고용, 재화, 용역 및 공급 이렇게 쭉 하면서 교육기관,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전 다 동의합니다 이거. 그리고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처벌, 그 다음에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및 차별의 표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로 다시 재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이 젠더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 3페이지죠. 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해 증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나 그리고 어떤 LGBTQ 플러스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을 인간으로서 차별하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사실 차별이라는 것은 매우 모호한 용어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 때 차별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서 차별이란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용어 정의는 뭐냐면, 차별당한 사람이 내가 불쾌함을 느꼈다, 내가 차별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차별이에요. 그런데 내가 눈을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눈이 조금 깨름직하게 쳐다볼 수도 있고, 원래부터 눈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성별 정체성이나 이렇게 어떤 이런 자기가 LGBTQ 플러스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뭐랄까 자기 스스로를 좀 약하게 보고, 그리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쳐다봤을 때 저 사람 차별의 시선으로 날 봤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좀 깨름직하고, 우리가 조금 뭔가 좀 내가 좀 연약하고 힘들 때, 예? 누가 나를 쳐다봤을 때 나를,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나?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나? 참 불쾌하게 날 쳐다보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꼭 그런 성별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동성애나 그리고 성별 정체성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뭐 알게 모르게 차별을 정말 당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어떠한 조그마한 일에도 이제 침소봉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법적으로 딱 규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난 차별당한 느낌을 받았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면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하나에 적용됨. 이렇게 나옵니다.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난 너 차별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난 네가 바라보는 눈이 나를 차별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차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상대방을 너무 무자비하게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그리고 무한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두 번째 법안인데요. 누구죠? 이게 두 번째 법안인데 장혜영 다음이 누군지 모르겠네. 네, 여기 이제 장혜영 법안인데 이제 성별이란 여기서 장혜영 법안에서 또 성별을 규정을 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게 이제 LGBTQ 플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이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담아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육기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기관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며칠 전에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한국과 그 다음에 이 아시아권에서 왜 기독교가 힘을 얻고 있느냐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매우 중요한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의 비율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비율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어떤 다신론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총리 수상의 이 기독교인 비율이 약 한 30% 이상에 가까워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는 약 1%,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지금 현재 수상도 기독교인입니다. 일본은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의 사립학교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 학교예요. 그리고 한국의 사립학교의 약 70%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를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분야를 기독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창조에 대한 시각, 남성과 여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학법이나 그리고 이런 어떤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을 진보 진영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기독교적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진 사학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보면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사학법을 건드리면은 반발이 심하니까 이걸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우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이제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거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그래요. 이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적 백그라운드에서 세워졌지만은 이제 세속화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아니라 철저한 기독교적 정신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학교들은 이게 다 걸려요.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 같은 경우도 걸립니다. 제가 일하는 고려신학대학원, 제가 나온 합동신학대학원 이런 데도 다 걸려요. 그러니까 좀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문교부의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이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 운동가들이 있어요.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 베이커리에 가가지고 또 잘 알려진 기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에 가서 이제 자기 이 동성 결혼을 일부러 밝히죠. 우리는 동성애자인데 동성 결혼을 한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케이크를 제작해 달라. 이게 뭐 그냥 우연적으로 뉴스에서는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은 동성애 인권 활동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약 30 몇 개 주에서 이제 그 법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이제 더 불거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은 실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외신을 이제 읽어보면은 그걸 이제 뭐 그냥 뭐 찌라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더 타임즈나 뭐 워싱턴 타임즈나 이런 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줘요. 꽤 유명한 동성애 인권 활동가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위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자기 동성애자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회의를 하겠죠. 이 사람을 계속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이제 자퇴를 시켜야 되나, 퇴학을 해야 되나, 정학을 시켜야 되나. 그러면 이제 그때 딱 걸리는 거예요. 정학을 시켰다, 아니면 퇴학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육부에 이제 진정서를 넣을 거고, 그리고 법원에 이제 고소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공론화 되겠죠. 공론화 되면은 이제 뭐 신문들의 일간지에 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어느 뭐 총신대학교에서, 아니면 어느 뭐 고신대학교에서 뭐 동성애자가 들어왔는데 그 동성애자들 아무 근거 없이 퇴학시켰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공분을 하겠죠. 댓글을 달겠죠. 그러면 교회는 아니면 그 학교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볼까요? 한번.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그런 거예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 다 그런 거죠. 한번 볼까요? 또 증명의 책임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게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기 이제 권은숙 이분이 이제 대표 발의한 건데요. 네? 네, 제가 안 보여가지고 잘.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약간 조금 온건되게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더. 네? 우리가 아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 박주민 의원도 있고 뭐 그래요 여기에.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상황, 정치 의견, 성적 지향 여기 있죠. 이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이렇게 딱 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게 바로 이게 젠더에 대한 내용이죠. 차별이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뭐 그죠 이제 다음 법도 있는데 이 법들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여 그 입증의 책임을 배분함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관념에 표현하는 선동,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그 혐오라는 개념을 이제 정의해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이 구체적인가요? 이 구체적으로 보이세요?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증명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난 증명 책임이 없어. 난 모욕감을 느낀 사람인데 내가 왜 증명해? 네가 증명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부부싸움 할 때도 보통 써먹는 거기도 하죠.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 지도 기준,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행위, 성별 등에 따라서 교육 내용, 교육 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지금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콜로라도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별 등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육 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LGBTQ 플러스 교육이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이니까 그걸 하나를 교육해야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이나 개인적인 신념과 믿음 때문에 그 수업에서 내가 빠지겠다고 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걸 해석하면요. 이건 이상민 의원 발인데요. 이건 조금 더 온건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통과시키려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핵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 내용은 이 세 개의 훨씬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거, 그리고 중간, 그리고 좀 더 온건화된 거 모두 다 이 내용은 결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입증 책임도 그렇습니다. 입증 책임도 빠지지 않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어요. 다만 이제 처벌 규정이 없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권위법이에요. 인권위법은 처벌 규정은 없지만 행정적인 어떤 근거는 돼요.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게 이제 2016년에 이제 일부 개정된 법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적 지향이 딱 나오죠. 이제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3항의 각 조의 이제 3조의 그 다음 항을 보면은 이제 그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항에 보면은 교육시설 위에도 나오는데 이제 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여기 이제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 그리고 교육훈련 그 내용 그 이용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이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 과정들이 짜지게 돼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각 학교의 보건 교육 내지 그 다음에 이제 각 학교의 어떤 젠더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근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기가 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본다면 제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그랬는데 집에 와서 저희 딸아이가, 이게 둘째 딸인데 딸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보건선생님이 오늘 이제 성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하는 건 나쁜 게 아니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이제 공교육에서 교육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들하고 그런 대화 잘 안 하잖아요. 한번 구슬려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술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강의도 듣고 저와 대화도 나누다 보니까 딱 그게 직감적으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학교, 지금 아이가 다녔던 그 학교에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 보건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왜? 뭐가 문제가 있어? 그분은 어떤 분인데? 그분 정말 신실하게 교회에서 새벽 예배 잘 드리는 권사님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도그마적으로 가르칠 뿐이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뭐죠? 천국 가려고 다니는 곳이지. 네, 영적으로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죠. 네. 아마 그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제가 이제 올 초에 그 국민일보하고 그 다음에 C 채널에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이 성도들의 점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요즘 사주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청년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잠도 깨시라고 할 겸, 잠자는 분은 없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면 재밌지는 않습니다. 재밌지 않은데 너무 진짜 좀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어느 날 받았는데 여자 청년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그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갑자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난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너를 왜 너의 죄를 용서하냐, 무슨 말이냐. 근데 그 친구가 꽤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집에 내려가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나오는 길에 옆에 점집이 있는 거예요. 깃발이 빨간 깃발에서 펄럭펄럭거리는. 그 마음이 뭐 의사하고도 상담을 해도 별로 안 풀리니까 한번 저기 가볼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번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괘씸하네. 갔대요. 갔더니 이제 그 점쟁이가 뭐라고 했냐면 너 교회 다니니?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러지 말고. 그러고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해.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 친구는 이제 뭔가 해결점이 안 보이고 그리고 힘들고 하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서 국민일보하고 C채널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실제로 찾아보면 제 이름으로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참 예수님 믿으면서 보험도 여러 가지 들고 있구나. 토종 비결 하나 들어놓고 타로점 들어놓고 옆에다 또 사주 들어놓고 또 이제 뭐 박수무당 하나 들어놓고 또 저기 스님도 하나 들어놓고 뭐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머리는 어떤 세속의 어떤 사상가들의 제자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머릿속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고 구조가 아니라 그 사고 구조가 세상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도 성경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주님의 교회도 시간으로 딱 배분을 해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리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사실 교회에서 교육시키지 않는 한 학교에 가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뭘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뭐 대부분이 전부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들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는 저 아이 어린 아이들 있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의대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가면 좋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가면 뭐 땡큐지. 이게 솔직히 말하면 보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예.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의대 간다고 하면 땡큐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랬던 그 라브리를 만든 프란시 셰퍼 박사가 사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 라브리의 이제 그분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에게 저는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두 번의 절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절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자신을 내려놓는 그 회개하는 절이 필요하고 영적인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우리의 사상적인 세계관적인 어떤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회개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상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관적인 구원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의 어떤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머리의 사상적인 구조와 체계는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채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세계관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관을 전수받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따르게 클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비렐름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혁명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 사람의 성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맥킨지 보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성 이론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프로이드의 제자이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이 막시스트였어요. 공산주의자였고 사회주의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활동할 무렵 그 전이죠. 사실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제 공산화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뭐랄까 경제적인 어떤 공산화죠.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은 커뮤니스트라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생산 수단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벌어가지고 공평하게 이제 우리 분배해가지고 분배해서 먹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산 수단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부르주아 그러니까 이제 유산 계급이라고 하죠. 이제 가진 사람들이 생산 수단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생산 수단을 다 뺏어가지고 인민들이 이 생산 수단을 공유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민들이 이 생산 수단을 같이 함께 일해가지고 집단 농장에서 이 생산을 하면은 더 그걸 가지고 우리가 n분의 1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빌헬름 라인은 사실 경제적 혁명이 아닌 문화적 혁명을 해야만이 공산주의가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라고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빌헬름 라이의 말이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나라들은 모두 다 망했잖아요. 네? 소련도 망했고 또 중국도 실제로는
이제 이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공산당이라는 게 있지만은 실제 경제 체계는 뭡니까? 완전 자유주의 경제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 이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경제적으로 추구했던 곳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헬름 라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성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모든 정신병과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이제 이 빙산의 일각과 같은 이제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에고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고 그 밑에 이드가 있습니다. 이드가 있는데 우리의 의식 부분은 에고, 우리 자아예요. 우리 이제 의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밑에 초자아가 있어요. 슈퍼에고가 있고 이것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전 의식인데 이 무의식에는 이 전 의식인 이 슈퍼에고가 일부 있고 그 밑으로는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존재의 의식, 그러니까 존재를 규정하는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 이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드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게 뭐냐면 성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성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영역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성적 욕구를 이 유산 계급인 이 가진 자들은 성적 욕구를 다양하게 이 중세 시대 때, 그 다음에 이제 17, 18세기, 19세기 때 해결을 했습니다. 뭘로 해결했는 줄 아닙니까? 낭만으로 해결했어요. 이 낭만이라는 로맨틱이라는 로맨티시즘의 이 낭만주의는 낭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중세를 연구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 낭만은 이 남자와 여자가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하는 걸 생각하죠? 아니요. 낭만은 불륜을 의미합니다. 예,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들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결혼을 정략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낳는 수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애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세컨드를 두거나 아니면 애인들을 다 뒀어요. 그 애인을 향해 가지고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닌 그 애인들과의 사랑을 로맨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좋아하는 멜로망스 뭐 이런데 기독교인인데 이런 거 알면은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이 의식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적인 욕구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자 계급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 18시간, 20시간 이렇게 일을 하니까 노동하고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 잠을 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해결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정신병과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해방을 했을 때야 비로소 노동의 해방, 경제적인 해방,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헬름 라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임약을 무료로 배급하여 임신 걱정 없이 성생활을 즐기게 하자. 두 번째, 모든 여성의 낙태 자유를 보장하자. 세 번째, 기혼과 미혼의 법적 구분을 폐지하여 성생활을 미혼도 자유롭게 하자. 로맨스 하자는 거죠. 네 번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여 섹스를 통한 오르가즘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자. 다섯 번째, 충분한 성교육으로 성병 없는 안전한 성생활을 보장하자. 여섯 번째, 성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치료를 우선하여 범죄자들의 오르가즘을 보장하여 성범죄자들을 치료하자. 이렇게 8가지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100여 년 전네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 여러분 친숙하지 않아서 요즘 주장하는 내용들이고 요즘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 올림픽 때 그리고 또 우리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 유니버스 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이런 20대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한 동계 대회에서 뭘 나눠줬죠? 콘돔을 나눠줬잖아요, 일부러. 왜냐면 안전한 성생활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의 이제 어떤 주장을 했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제 젠더 이론이나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이제 LGBTQ 플러스나 동성애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용되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추구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빌헬름 라이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어떤 남녀의 성적 쾌락의 극치를 이제 오르가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르가니즘이라는 말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 성적 에너지를 오르가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가 에너지가 최고가 됐을 때 오르가니즘,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주의자인 거예요. 이러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칼 트루만은 이제 근대적 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LGBTQ 플러스 운동은 성혁명에서 발생했는데 성혁명은 루소에서부터 낭만주의자를 거쳐 프로이드와 이후의 신좌파까지 추적될 수 있는 철학적 개념과 경향에서 발생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 빌헬름 라이의 문화적 막시즘, 이 문화적 막시즘은요, 일반 학문에서는, 일반 사회학이나 비평 학문에서는요 신좌파라고 부릅니다. 이걸. 네. 그래서 신좌파라는 게 정치적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회학이나 이제 어떤 문화비평 이론에서 말하는 신좌파를 말하는 거예요. 신좌파로까지 추적될 수 있는 철학적 개념과 경향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LGBTQ 플러스 공동체는 어쩌면 목소리가 가장 강하고 영향력이 가장 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아정체성 성혁명의 한 사례일 뿐이다. 그렇죠. LGBTQ 플러스 공동체의 말은 되게 지금 굉장히 큰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건 뭐예요? 개개인의 성적인 어떤 만족,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권리라고 요구하는 그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흐름이 뒤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난 남자하고 했을 때 성적인 어떤 기쁨과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성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가 아닌 여자하고 있을 때 나는 더 성적인 어떤 쾌락을 느낄 수 있어. 오르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사자의 권리이고요.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이 동성애 운동까지 들어와서 동성애 운동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막바지로 다가왔습니다. 이 놀라운 강의를 이제 끝까지 이제 들으시는데 이 성경에서 성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하시길래 보통 제가 여기에서 좀 시간을 더 끄는데 뭐 손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런데 네, 없어요. 네, 성경에는 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죠. 네, 뭐 그건 낱낱이 일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단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헌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가치의 혼란, 배응망덕, 영혼의 부패, 성도착. 바로 여기 성도착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이 성도착이라는 말의 그 성이라는 단어는 게네시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게네시스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H사에서 나오는 그 G로 시작하는 차예요. 네. 모르세요? 네,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인데 성경에도 제네시스가 나오죠. 이 제네시스가 창세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제네시스라고 나오고 우리 한글에서는 창세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네시스 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할 때 태초에라는 말이 제네시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 태초에 창조의 처음 그게 뭐죠? 이 창조라는 것의 핵심 내용은 생명이 탄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창조의 끝은 뭡니까? 인간이라는 생명, 영혼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제 탄생함으로 창조됨으로써 이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이 in the beginning 이 창조의 시작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창조를 최종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 인간의 창조, 인간의 만들어짐, 인간을 만듦.
이거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끝내려고 이제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렸어요. 1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5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드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오죠. 복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이제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이니까 복수 형태 아니냐. 근데 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관계성으로 이해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현대 신학과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 복수형을 그런 식으로 이 실존주의적 철학의 영향으로 실존적인 그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시킨 겁니다. 현대 철학에 의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유대 문헌이나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는 히브리어 문법상 복수형은 신적 복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복수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네, 신적 복수라는 것은 이 복수 형태를 가지고 신의 권위와 전능함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수 형태로 쓴 것은 다른 어떤 신들보다 이집트에 있는 다른 이걸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의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이집트에서 활동했고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모세가 끌고 나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거의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 문화에 동화돼서 그 종교적인 문화와 신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집트의 여러 신들 중에 뭐 오시리스나 뭐 이런 신들 중에 하나인가요? 태양 신들 중에 하나예요? 파라오의 같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 중에 신, 최고의 신. 그래서 그 신, 절대적인 존재인 신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 관계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보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일종의 사랑의 관계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괜찮다. 하나님의 그 관계성만 서로 친밀한 어떤 아주 정말 끈끈한 사랑의 관계성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다. 이런 식으로 오독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형상으로 닮게 창조했는데 그게 남자 여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바로 28절에 이어서 그 27절에서 28절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이라는 거예요. 뭐죠? 생육?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제네시스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 같은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신학자이자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창세기 1장 안에서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형상을 닮아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가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에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육을 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생명을 창조한 행위에 인간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2장에 보면은 이제 인간 창조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보기 좋았더라 라는 말이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물건마다, 창조하는 어떤 생명체마다 보기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인간을 창조하고 보기 좋았다는 말을 안 하죠. 오히려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서운해. 왜? 말은 창조해 놓고 거기에다가 보기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인간이 그리도 중요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데 인간한테는 좀 단독으로 넌 진짜 좋아 이런 말 좀 한번 해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나 보네. 나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처음 남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하신 거예요.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좋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좋았다라는 표현은요, 윤리적 표현입니다. 도덕적 표현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보기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남자로서 혼자 존재하는 게 좋지 않아,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결국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으니 여자라 부리라. 여자가 왔을 때 비로소 좋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안 넣고 바로 모든 걸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표현을 넘어갑니다. 왜요? 2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2장에서 그것을 따로, 그게 인간이 보기 좋았던 이유가 처음부터 보기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남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딩크족들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는 비혼주의자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 딩크족은 만나긴 만났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생육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혼주의자들은 아예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아담과 하가 딩크족이었으면은 우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다행히 죄도 없었겠죠. 거기서 끝났겠지. 아담과 하하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딩크족으로 살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죄도 살아 없었고. 한편으로는 좋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창조를 이야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실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비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이런 것들이 오염되진 상황에 살고 있지만 우리 원래 창조의 원리는 이렇다는 것은 알아야죠. 그리고 이 창조의 원리에 맞게 적어도 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다시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서 회복되어서 창조의 그 죄 없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는 분명한 남녀가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만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뭐 여성의 인권 때문에 아니 남성의 인권 때문에 뭐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나는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단정하고 결정지어 버린다면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본분을 정확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회복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뭐 젊은 시절 강간을 당한다거나 성폭행을 당한 거거나 그래가지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 싶지만은 어떤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살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걸 가기가 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원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걸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사회적이고 세계 일반적인 어떤 철학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과 이런 것들에 딱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그 방향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너무 떳떳한 것처럼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쭉 넘어와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고요. 사실 저는 가정교육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서 이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좋죠? 부모님들 좋죠? 네,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평생에 장수하리라. 좋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또 뭐 우리 자녀들은 또 이거 좋죠.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평생에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볼까요? 저는 이것을 순종의 골드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이것이 순종의 약속에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라고 했어요. 첫 계명. 첫 계명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십계명.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첫 계명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과 이 계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첫 계명 하나님을 우리는 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신학과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는요.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 하이라키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이 과거에 이제 뭐랄까요?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하나님 그 다음에 통치자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하이라키가. 왜냐면 이것이 하나의 통치자를 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권위의 하나의
어떤 그 개통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하나의 어떤 권위의 최종 권위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는데 그 부모도 어떻게 되죠?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이제 그 머리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믿음의 어떤 계통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어떤 권위의 계통을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믿음이 전수된다는 어떤 아주 독특한 신비적인 어떤 그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계명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이 없이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주실 수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냐고요. 그게 하나의 권위의 어떤 순종의 그리고 어떤 이 신적인 권위의 계통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녀로 전수되는. 그래서 이 어떤 이 메타포라고 하죠. 이 은유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은데 여기 보면 이제 공경, 첫 계명,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어디에 나오죠? 10계명에 보면은요. 10계명 후반부에 이걸 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약속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뭘요?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의무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화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여기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하려면요.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연구소라는 게 이제 분당 우리의 감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음 세대 연구소에 일할 때 만들어 놓은 이제 성교육과 관련된 여러 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분당 우리 교회에 이제 거기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A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Q&A,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쭉 이런 이제 클릭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죠?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과 성경적 성교육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일학교 부모들 또 아이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그 부모들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그 질문에 Q&A 형식으로 답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알맞는 그런 성교육 교재나 그 다음에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성 추천 도서를 들어가면은 이 추천 도서에 이제 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추천 도서들을 거의 대부분 망라해서 해놨고요. 이 세미나에 들어가면은 세미나나 성교육 특강을 들어가면
이 안에 저도 있긴 한데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 동영상 그 강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지도 꽤 돼가지고 많은 꽤 괜찮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강의를 마치고 우리 질문 있으면 한 10분만 받고 전 가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강의 얼마나 했나요? 1시간 반 했나요? 아, 그러니까 1시간, 제가 보니까 1시간 한 20분? 알겠죠? 1시간 20분. 네. 여러분도 피곤하실 겁니다. 네. 네. 질문 없으세요? 여기 이제 뭐 나눠드렸던 이 글도 좀 읽으셨어요? 네. 이거는 어느 책에서 이제 그 좀 책을 쓰신 그 저한테 좀 글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며칠 전에. 질문 없으세요? 저번에 한 7년 전에 6년 전에 왔을 땐 질문이 많던데 우리 아이 질문 누구예요? 이름이? 어? 리안이? 네. 고맙습니다. 질문해줘서. 아, 그래? 어,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 그 그림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지 못하지. 하나님 모습은.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림에는 하나님 모습은 없었어. 어, 됐지? 어. 네, 여러분도 질문 있으세요? 네, 아이도 질문했는데 제가 한 7년 만에 한 번씩 오면 되네요, 여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했었던 강의는 기억하세요? 환대에 대해서 강의했나요, 그때? 아, 그랬나요? 이 젠더에 대한 강의 여기 처음인가 보군요. 그랬나요? 아마 7년 전엔 이 강의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이제 좀 더 좀 철학적이고 좀 더 정돈되지 않은 강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바뀐 강의라서 좀 다를 거예요. 뭐 질문 없으면 끝내도록 할까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도 한번 하고 끝낼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 오후 다들 피곤하고 또 지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 그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세속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자녀들을 기르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는 성에 대한 어떤 인지와 또 성인식에 대한 자녀들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희 부모들이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또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또 설득하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